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2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과 속초 산불은 노후된 고압전선과 부실한 시공관리 등으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전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산불 이재민들은 7개월여 만에 내놓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이 인재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업체가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고 시공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전신주 관리를 맡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초 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실화는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을 낸 경우로 실화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지금 사람이 2명이 죽었고 아직까지 집중적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최소한 중과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따로 있는데 손사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의 30% 낮춰놓고 30% 정도밖에 안 나와놓고 거기에 또 지금 40% 나온다는 거는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속초 지역 비대위는 한전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 오는 27일 정식 변호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 측 손해사정 결과를 인정하고 미리 피해 보상률 협의에 나섰던 고성 이재민들도 경찰 수사 결과에 분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성 산불 비대위는 한전이 산불 피해에 대해 바람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연력에 의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력에 의해서 피해가 이제 확대됐다. 그 확대된 부분까지 본인들이 책임지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태고요. 한전은 좀 깎으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한전 측은 이에 대해 보상률을 결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이례적인 강풍과 지형적인 요인 등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력 기업이 좀 있다라고 특심이 진행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환경이 좀 고려가 됐을 때는 최종 보상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과 고성 지역 이재민 간 최종 보상률을 결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 피해 보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130억 원을 쏟아붓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월 상동의 순마을 이야기인데요. 지난해부터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법은 없는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영월군이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상동 순마을입니다. 예산 14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전국 최대 규모의 숯가마를 설치하고 치유센터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조성한 이곳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월군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예산 90억 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로 숯가마 30기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2대를 설치해 순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완공 후 지역 주민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가동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산 숯과의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려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게 영월군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영월군은 예산 40억 원을 더 들여 2016년 찜질방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치유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월읍에서는 차로 1시간, 서울에선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접근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13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폐광지 활성화는커녕 지역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하며 매달 시범 가동에만 6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상동 순마을은 지난해 5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숯가마 30기 중 숯을 생산하는 가마는 6기, 12기는 온열 치료와 찜질 등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업체는 순마을 시설을 당초 목적이었던 숯 생산이 아닌 찜질, 미용, 치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이후 1년 동안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1,428명.
한 달 평균 120명, 하루로 따지면 4명이 올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업체는 방문객이 적어 매달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월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한 1년여 해보니까 가능성은 보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명품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위 투자가 됐지만은 잘못 투자가 됐지만은 영월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액을 들인 순마을이 처음부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판로 확보 없이 규모만 크게 만들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시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생산은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거는 적다 보니까는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민간 위탁 운영 계약 당시 업체 순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영월군. 하지만 현재까지 적자가 나고 있어 영월군이 얻는 수익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영월군은 순마을 주변에 글램핑장 10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하반기까지는 순마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 계약서상에 굳이 딱 이렇게 정해서 민간 위탁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위탁시설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예산 15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 접근성 개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등산객들이 이제 주말에 오는 것처럼 그런 버스 지원비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은 상동 순마을 사업. 위탁 운영마저 당장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 도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곳이 바로 월화거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심 폐철도 구간을 숲길과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로 조성한 건데요. 하지만 도심 번화가나 중앙시장 그리고 인접한 구간은 관광객이 넘쳐나는 반면에 남대천 건너 월화전 주변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가 뭔지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월화거리 바로 옆 전통시장. 관광객들과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상가 점포와 맛집들이 줄지어 있는 월화거리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강릉은 주말 때 되면 많어. KTX가 오고 가고 그래서 많이 와 사람들. 강릉 월화거리는 강릉 도심구간 철도가 지하로 건설되면서 생겨난 지상부지의 센트럴파크 개념으로 조성됐습니다. 강릉 고유설화인 김무월랑과 연하낭자의 사랑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월화거리는 구간별로 숲길과 쉼터, 역사 문화광장 등이 다채롭게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전용 교량인 스카이워크를 건너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이 몰려있는 월화거리 쪽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망대와 노암동으로 이어지는 월화거리는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카이워크가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다니는 사람도 크게 줄 뿐더러 가끔 보이는 사람은 볼일을 보러 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대천 남쪽에 월화거리 발상지인 월화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월화거리 가기 전에 저기 짬뽕밥집인데 거기까지는 좀 가고. 그 이후로는 좀 가기가. 여기 안에도 먹을 거 많이 있고 해서 여기서 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딱히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전통시장이 특색이 더 있으니까. 반쪽짜리 월화거리를 놓고 지역 내에서는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시내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 구상과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월화정 인근 폐터널 등의 전망대와 카페 등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터널 쪽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예. 이제 공모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좀 선정이 되면은 그쪽에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이제 계획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릉 월화거리. 강릉시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이 월화거리 남쪽 구간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40일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추위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전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북부 지역에 그리고 이제 민통선 접경 지역에는 아직까지 농장 초소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에는 이제 시군 자율로 조정토록 조치를 했지만 북부권이 아직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농장 초소, 통제 초소, 거점 소독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 등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5마리나 발견됐습니다. 프로젝트 설치와 항공방역 등의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 1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열병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작된 겨울추위도 걱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기 증상은 고열과 호흡곤란 정도인데 이는 기온이 낮아지면 걸리는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분사되는 방역제가 추워지면 얼게 돼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얼잖아요. 길이 얼고 물이 얼고 하는, 또 강원도가 또 겨울도 길고 춥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하는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밖에서 굉장히 추우실 거고, 소독약은 얼고 바이러스는 더 살아남기가 좋고. 지금까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14건. 경기 강원에서 39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방역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됐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이 시작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감염됐거나 예방을 위해 살처분한 돼지 처리 문제인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살처분한 돼지 매물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매물 방식을 대신할 대안 중의 하나로 사체를 고온 처리의 퇴비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진정 국면이지만 정부는 예방적 수매와 살처분 조치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비롯한 추가 감염과 남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남방 한계선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 돼지 사육 농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은 모든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문제는 임시 매몰한 돼지 사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추후에 임시 매몰한 돼지도 사체를 고온으로 처리해 퇴비나 공업용 원료를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는 전문 처리 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업체에서 우리 거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쪽에 충남 쪽에 렌더링 업체에서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충남 쪽에서 지금 이거는 뭐 발생 그런 게 아니지만은 새로 오는 거는 렌더링 못하게 이제. 실제로 강원도에서 예방을 위해 모두 2만 8천여 마리를 수매했는데 이 중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16,000마리 중 렌더링으로 처리한 돼지는 20%인 3,3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각각 한 곳씩 모두 2곳이 있지만 경기도 물량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시 매몰된 돼지 처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임시 매몰지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처리했고 가스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2차 피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구제역 등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만 5천여 곳. 가축 매몰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돼지 38만 마리가량이 살처분됐습니다. 정부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가들은 이 보상금만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비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20대 젊은 축산인 권광록 씨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감염 여부도 따지지 않고 모두 살처분된 겁니다. 방역에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썼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소독을 우리가 암만 열심히 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의 농장에서, 즉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농장이 이제 터져버리면은 정부의 보상 조치에 따라 권 씨는 4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리 구매한 사료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에 들인 돈만 10억여 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는데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돼지를 키울 땐 매달 겨우 버텨냈지만 앞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유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가에 적극 장려했습니다. 시설 신축 비용의 80%를 저금리 융자해줬습니다. 대다수 농장들은 자격 기준에 밀려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가 수도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농장 17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가 한 곳당 평균 10억 9,900만 원의 빚을 내 축사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대출금의 90%가 일반 은행과 캐피탈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가 지원안에는 정부 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만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은행 대출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경영안정 자금으로 일반 대출도 필요 시에는 이자를 갖거나 상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림부가 말하는 경영안전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 소득 확대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농가들은 이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원주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잇따라 조성되고 또 도시 확장에 따라 중심 상권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침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후 택지 상인과 주민들은 각종 건축 규제 완화 등 구도심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단관택지 중심가의 한 상가주택, 1층에 점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 불과 300m 내에 빈 점포로 내놓은 곳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이면 도로의 상가 주택들도 원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도 상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상인과 주민들은 최근 들어서 상가와 주택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한 단구동과 관설동을 아우르는 대표 상권이었지만 최근의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기업 도시라든가 혁신 도시, 또 뭐 무실택지, 그 이후에 신도심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상권이 이 분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분위기는 구곡, 무실, 봉화산 등 원주 지역 다른 택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고 추가로 택지 개발이 계속되면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유출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에 노후 택지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등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택지에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이 상가 겸용주택으로 건물 총 면적의 40%만 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층수가 낮은 건물은 이 같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1층의 상가와 주거 공간을 함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가 너무 좁으니까 방을 없애면 들어올 수 있는데 방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게가 반은 방이고 반은 가게로 써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와 함께 과거 택지 분양 당시 필지당 면적이 협소하게 분할됐다며 2개 이상 필지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잇따르자 원주시 의회는 22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택지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주택 건축 규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가 노후 택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가실 건물이 부족하다라면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봐봐요. 주변에 천지에 지금 1층 상가도 지금 임대라고 써붙인 데가 엄청 많잖아요. 상가를 뭐 더 할 수 있게 해봤자 더 들어오겠냐. 그렇죠. 원주시는 10년 단위로 진행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택지의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강원도 내 접경 지역들의 위기감이 높습니다. 사단급 부대들의 해체가 예정돼 있어 지역 상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협의회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강원도 접경지역.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를 시작으로 3년 안에 도내에 위치한 4개 사단이 해체하거나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5개 군단위 지역에서 군장병 2만 6천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 군인 상권으로 불리던 상경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역 소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국방개혁 2.0은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 5개 접경 지역 군수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 군수들은 20일 양구에 모여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부대의 이전과 해체에 대한 상생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파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부지의 무상 양면화 교환,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군부대 납품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국방 2.0 계획에 의해서 군부대 철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서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맞춰서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군부대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이 접경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돈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돈의 접경 지역이 술렁이는 가운데 정부가 돈의 접경 지역에 대해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대로 진행된다면 축구장 11,200개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지금 접경적 규제 완화 해제에 대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지금 도내 접경지 5개군 27곳의 군사 규제를 해제 완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방개혁 2.0의 요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래식화되고 이제 인력이 많이 투입되던 것을 이제 현대화하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화하고 시설을 재배치하는 데 따라 가지고 인력도 줄고 하니까 남은 많은 공간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지역 주민에게 이제 환원하고 돌려주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규제 완화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방부가 철원, 화청, 양구, 인제, 고성 5개군 27곳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2.68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평수로 환원하면 2,800여만 평 규모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여의도 면적의 31개 정도, 그다음에 축구장 아까 11,230개 정도의 뭐 크기니까 사실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이런 규제 완화 요구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무부대 단계는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심의해가지고 다음 달쯤 국방부가 아마 최종 확인하고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이번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1차적으로 한번 단행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72%가 뭐 별로 쓸모가 없는 산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지 뭐 이렇게 규제 완화 해봐야 뭐 그게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약간 그 도심 및 안보관광지와 좀 이렇게 개발과 연동될 수 있는 이른바 알짜, 소위 말하는 알짜가 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이게 만일 국방부가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좀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강원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군사 관련 규제에 따라서 받았던 돈의 손실이 8조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개발 계획이 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만일 이런 이제 수용이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화 경제의 핵심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 즉 로컬이 회생 여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도내 규제 완화 해제 지역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의원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군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것을 해제하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면적을 또 규제 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에 따라서 보면 강원도의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에 관련한 민원 건수가 2010년부터 2015년 뭐 5년치만 합해도 1,600건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한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민원의 내용 중 차지하는 것이 토지 매수와 전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생업 활동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기반 시설 공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얘기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규제 완화는 너무 이제 적은 면적이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더라도 쓸 수 없는 도민들에게 별로 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규제에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천 평화의 댐 일원과 철원 지역에 민간인 통제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북상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58.2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위로 올리자. 네. 이렇게 하면 절반 이상이 좀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통선 이남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권에 군사보호시설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에 34.4km 제곱미터를 또 해제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항상 군부대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과도하게 규제했던 부분을 좀 풀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철원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해 단 한 평도 군사 규제가 풀리지 않았던 인제 같은 경우가 한 20km 제곱미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나 양구 을지 전망대, 인제 가전리 습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고 계신 통일 전망대 고성에 여기에 출입을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관광산업과에도 문제가 있고, 그 DMZ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몇백억의 국비가 투여된 거에 비해서 이 절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동안 규제 중첩으로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에 관광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해제는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이번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해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형의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항아리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결국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병사의 숫자가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 육군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육군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 57만 9천 명 정도, 58만이 있는데 이거를 2022년 말까지는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천 지역을 비롯한 그 군부대 접경 지역에,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군인들이 줄어들고 또 이제 사단을 해체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던 군인 가족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면 어쨌든 국방부 국방개혁은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강원도의 이 접경지들은 그동안 군사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국가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에서도 보셨듯이 강원도는 이제 도내의 면적, 전체 면적의 130%가 규제를 받고 있고, 그중에 또 이중 규제로 받고 있는 퍼센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농업으로 인한 규제들이 또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규제 완화를 하고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군부대를 빼가고 군인 숫자가 줄어들 때 강원도는 어떻게 그런 그동안에 그 희생해왔던 것을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강원도의 요청대로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럼 강원도 접경 지역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국방개혁 2.0이 현실화되면은 정말 그 접경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의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국가 안보의 어떤 큰 틀 안에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중첩 규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하나 두고도 국방부가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의 또 관할권이 다 달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뭘 하나 푼다 그래도 정말 실효성 있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중첩된 걸 완화하는 더 그 상위의 법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정말 저는 강원도의 지도가 달라진다고 보고요. 전 하나 좀 제안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군사시설을 지금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부가 최종 승인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군사시설 위치와
군사작전 범위들을 고려해가지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가 직접 지자체하고 관할해서 나중에 뭐 사후 보고를 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의 좀 어떤 그 좀 실효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지 지역 주민들의 요망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금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에 걸맞는 대책이 나오지 이게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바꿔주는 그런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보완된 전향적 자세에 좀 그런 큰 틀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중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산지관리법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으로 강원도에 산림 규제가 묶여 있는 게 15,55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이 정도의 면적이면 굉장히 환경 규제 면적하고 군사 규제 면적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접경지에 가져왔었냐면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2.9%예요. 보통 이제 평균 성장률을 3.2에서 3.4%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매우 못 미치는 정도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접경 지역의 5개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국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해안가에 철조망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규제를 완화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철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투입돼야 하고 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또다시 강원도와 이 접경 지역의 군들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로 또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규제 완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접경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들은 갈피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 내 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철수하는 것 등 이런 지역 상경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민심 또한 들끓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산해면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폐광지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폐광지는 생존권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생존권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번 규제 완화가 그러면 접경 지역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를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는 곳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이지 이것이 이제 해결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민들께서는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요청이 되었든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다 해서 27사단 해체하지 말아라라고 반대하고 있고 상경투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 의회에 이제 평화지역개발 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양구군을 시작으로 철원, 화천,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에서 줄어드는 병사 숫자만 봐도 25,900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감축 병사 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이제 화천이 6,800명, 양구가 6,300명, 철원이 5,4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인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숫자가 뭐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5개 군의 인구 전체 인구가 1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 지역에서 군 복무로 와 있는 군인의 숫자는 장병 숫자는 10만 5천 명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군인으로 채워져 있고 또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인 가족까지 하면 거의 5개 접경 지역의 모든 경제나 활동은 이 군부대로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그러면 이거는 강원도의 문제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군부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5개 접경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이미 되고 발전이 되어 왔고 생업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제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역 경제에 묶여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현재 이게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뭐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 유치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자립도가 6%에서 9%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을 전국 평균은 한 45%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강원도가 알아서 해결하고 5군데의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도의회 일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특법보다 더 강력한 특별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이제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 이 정치됐던 접경 지역 군사 시설 규제 완화를 관철시키려면 관계 당국과 지자체 간의 이 협의와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진하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70년간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 방식이 이런 거예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해가지고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벨트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인데 네. 이래가지고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평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경제가 이제 평화가 정착됐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전체가 부강한 거지만 저는 지역으로의 핵심은 지역 경제가 접경 지역의 경제가 부활하느냐 여부가 평화 경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가 강원도의 발목을 계속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규제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시도 이런 것들을 전면 막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걸 규제 완화를 푼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저는 따라서 정부가 지금 접경 지역 개발 특별법이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4월 달에 발의된 게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는 좀 과감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언적 의미 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산업단지하고 관광 휴양지 조성한다면은 거기서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조세 감면 이런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해주고, 그다음에 SOC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그다음에 군부대 유휴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료한다든가 이런 어떤 통 크고도 대폭적인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대책들이 나와야 저는 그것이 개혁에 가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맞는 얘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군부대에서 실제로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하거나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청이 들어갔지만 지금 군부대에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해제 대상의 리 같은 경우는 70.8%가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유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보호구역 내의 지역이 국유지이거나 아니면 보전 산지 지역이면 강원도는 해제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냥 분석한 결과로 보면 경기도는 보전 산지 비율이 28% 정도인데 강원도는 한 76.3%가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군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또다시 수도권은 굉장히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쓰잘데기 없는 땅을 규제에서 완화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활용도가 높은 토지 자원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계획들도 아직은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강원도에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이제 국유지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과 이 부분과 관련한 계획을 함께 국방부가 강원도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